우리가 평생 꿈꿔온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풍경을 그리실 겁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평화로운 시간.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꿈을 완벽하게 이뤘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갔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매달 국민연금이 합쳐서 120만 원, 그리고 제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이 50만 원, 거기에 은행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어김없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빚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고 자식들 결혼까지 모두 마치고 홀가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창문을 열면 눈부신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고 아내는 향긋한 차를 끓였습니다. 점심에는 집 근처 단골 식당에서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씩을 나눠 먹었고 주말이면 낡은 차를 몰고 근교로 나가 스치는 바람을 즐기곤 했습니다. 노후란 것이 본래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단단했던 믿음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부부의 보험료, 그리고 식비.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늘어만 가는 경조사비까지 더하고 나니 어느새 월 지출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하더군요. 예상치 못하게 병원이라도 다녀온 달이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땀으로 모아둔 목돈은 마치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중에도 한때는 저처럼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아름다운 착각 속에서 은퇴를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10년간의 제 경험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은퇴 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월 현금 흐름과 목돈의 구체적인 액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준비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직후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노후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이 돈이면 월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거기에 비상금 명목으로 마련해둔 목돈 1억 원도 있었죠. 이 돈은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이나 아내와 함께 떠날 여행, 그리고 소소한 취미 활동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모두 분가해서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노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은퇴 첫 달의 기억은 아직도 달콤합니다. 아내와 저는 은퇴를 기념해 강릉으로 2박 3일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풍경이 어찌나 평화롭게 느껴지던지 마치 온 세상이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치열하게 회사를 다닐 땐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은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온 자식들 덕분에 집안은 온종일 웃음소리로 북적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월 200만 원이라는 고정소득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를 내고 가끔 외식을 하거나 소소한 쇼핑을 해도 생활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의 목돈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었고 언제든 원하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은퇴하면 말이야,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욕심만 버리면 충분히 살만하다니까. 친구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고 저는 그들의 부러움 속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분명 들어오는 돈은 변함이 없는데 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었고 아내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늘어난 약값은 생활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정도야 뭐 목돈이 있으니 괜찮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목돈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심리적 버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몇 년 뒤 우리 부부의 삶을 얼마나 옥죄게 될지를 말입니다. 은퇴 2년 차가 되자 생활의 작은 균열들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겨울철 난방비는 관리비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고혈압 약에 더해 관절 건강 보조제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을 이제는 매달 드나들게 된 겁니다.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 바로 경조사비였습니다. 친구 자녀의 결혼식, 지인의 칠순잔치, 부고 소식,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 그 돈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은 예상치 못한 집수리 비용이었습니다. 은퇴 3년 차 여름, 기록적인 장마의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낡은 배관 문제였고 수리비와 도배 비용을 합치니 수백만 원이 훌쩍 깨졌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처음 목돈을 쓸 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때가 너무 자주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음 해에는 보일러가 고장났고 그 다음 해에는 아내가 입원하며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억 원이었던 목돈은 7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생활비는 그대로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돈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아내는 경조사비나 지인 선물을 줄이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빠르게 줄어드는 목돈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잘 알기에 부모된 마음에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딸에게 돈을 건네주며 저는 속으로 이게 마지막이어야 하는데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던 여행은 격년으로 줄었고 취미로 하던 사진 동호회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꽃꽂이 수업을 그만뒀고 저 역시 먼지 쌓인 골프채를 처분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 정도 절약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큰 변화를 향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6년 차,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은 끄떡없을 거라 믿었던 1억 원이 이제 5천만 원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제 예상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집수리든 경조사든 자녀의 긴급한 부탁이든 저와 아내는 이럴 때 쓰려고 있는 돈이라며 서로를 합리화하며 너무 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출은 한 번에 크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우리 생활 전반을 압박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엔 5만 원이면 카트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써도 카트가 절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경조사 참석을 줄이자고 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인간관계까지 줄이면 금방 늙어요. 돈이야 어떻게든 되겠죠.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죠. 한국 사회에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퇴 7년 차 봄, 딸 부부가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출도 여의치 않다며 저희에게 2천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목돈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짓는 딸아이 앞에서 아내는 어쩌겠어, 우리 딸인데 라며 결국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연금 200만 원으로는 월 고정 지출을 겨우 맞출 뿐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혹시 노후에 파산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불안감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TV에서 노후 파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주인공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기반일 뿐 위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목돈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는 비상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식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부부 사이의 대화 주제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어디로 여행 갈지, 무엇을 먹을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줄일지, 병원비를 어떻게 아낄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약이 습관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교통비가 아까워 거절했고 손주들이 놀러 오겠다는 말에도 간식비를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삶의 여유와 행복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 집의 재정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재정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노후 재정 설계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노후 자산은 절반은 안정적인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절반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비상금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우리 집 재정 상태는 목돈 전부가 이자도 거의 없는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돈을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손해였던 겁니다. 며칠 밤낮으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찾아 읽은 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남은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절반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매달 조금이라도 수익이 들어오게 하고 절반은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 놓읍시다. 아내는 처음엔 투자는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목돈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주식처럼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중심으로 딱 1년만 시험 삼아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3천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열어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가 평균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수익이 생활비의 보탬이 되자 심리적으로 엄청난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따로 넣어두고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쓰지 않기로 부부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러 놓인 001짜리 안내문을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 도서관 도우미 등 하루 서너 시간이라고 월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장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절약만 하던 시절에는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이 우리를 옥죄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겐 계획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돈이 제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를 위해서는 절약뿐 아니라 수익과 안전망의 균형이 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퇴 10년이 되던 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목돈은 절대 한 덩어리로 두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월 현금 흐름은 최소 300만 원 이상, 목돈은 최소 2억 원을 목표로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 금액은 사치스러운 기준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목돈은 반드시 절반은 생활비를 보조할 안정적인 투자처에, 나머지 절반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의 실손보험은 사치가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젊을 때 아프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했던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려 합니다. 올가을에는 근교로 1박 2일 단풍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처럼 먼 곳으로 떠나는 장거리 여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로 한 겁니다. 노후의 여유는 거대한 돈다발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제때 들어오는 잘 짜인 구조와 그 구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보장하는 것임을 저는 지난 10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부디 그런 지혜로운 평안이 함께